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중국 윈난성 맹나현의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맹나현은 중국 윈난성 서쪽에 위치한 시상반나 다이족 자치주의 일부입니다. 이 지역은 라오스와 미얀마와 접하고 있으며 약 100만 명이 거주하는 다이족의 고향입니다. 이 지역에는 약 14개의 민족이 살고 있으며 다이족이 약 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약 20만 명으로 24%를 차지하는 한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라후족, 회족, 야오족, 묘족, 이족, 카브네족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곳에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잔혹함이나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것이 이유가 아니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칼 없는 살인 사건과 같았으며 이번 이야기에서는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윈난성 맹나현의 작은 산간 마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이 온통 산림과 푸르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평한 곳을 개간하여 옥수수밭이나 논을 만들어 농사를 짓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삶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이 발달하지 않아 외진 곳입니다. 여기에는 마을 주민들만 있을 뿐이고 장터가 열릴 때만 가끔 다른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며 거의 외지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2년 9월 10일 오후 젊은 여성 댕 엘리가 가족의 옥수수밭을 방문해 잡초를 뽑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댕 엘리는 산 위의 밭에 가더라도 늦어도 오후 5시쯤에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5시가 넘도록 댕 엘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댕 엘리의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의심하며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부탁해 마을과 산 곳곳에서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그들은 댕 엘리의 시신을 옥수수밭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댕 엘리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입니다. 현장은 마치 서둘러 만든 새 무덤처럼 보였고 댕 엘리의 창백한 얼굴만이 지면 위에 남아 있었으며 나머지 몸은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짓밟힌 고사리들이 새로 덮인 흙과 섞여 있었습니다. 이곳의 흙은 매우 질퍽했고 범인은 서둘러 흙을 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댕 엘리의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댕 엘리의 남편은 아내가 그런 상태로 발견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집으로 데려가고 맹나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맹나현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을 중순이라 오후 6시만 되어도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맹나현 경찰은 장비와 손전등을 들고 숲속의 옥수수밭을 수색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기반으로 경찰은 범인의 동기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해하여 증거를 없애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의학자가 검사한 결과 댕 엘리의 머리에는 2개의 열린 상처가 있었으며 상처의 표면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둔기에 의해 찰과상이나 베인 상처처럼 보였고 도끼, 낫, 삽, 곡괭이 또는 날카로운 돌의 모서리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목에는 비틀린 자국이 남은 멍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으며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를 통해 범인이 약간의 탄력이 있는 넓은 끈을 사용해 댕 엘리의 목을 졸랐다는 초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끈은 가죽 벨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위속 음식물의 소화 정도를 바탕으로 법의학자는 사망 시간을 점심 식사 후 약 서너 시간 뒤로 추정했습니다. 즉 9월 10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피해자의 옷이 옆에 버려진 것은 범인이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가짜 현장을 만든 것이거나 범인의 음흉한 의도가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댕 로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 외딴 지역에 외부인이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범인은 마을 사람이나 인근 마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너무 어두워 산속에서 조명을 설치해 계속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경찰은 현장에 비닐천을 덮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옥수수밭에서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호기심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출입 통제 구역 밖에서 안을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밤 10시 가까이 돼서야 해산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비는 이 옥수수밭을 더욱 질퍽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현장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주변을 수색한 결과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한 자루의 괭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괭이가 범행에 사용된 흉기임을 확인했습니다. 괭이의 날은 피해자의 머리에 난 2개의 찢어진 상처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괭이는 피해자 가족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댕 엘리가 그날 오후에 잡초를 뽑고 흙을 뒤집기 위해 가져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범인은 범행 후 이 괭이를 이 도랑까지 가져와 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괭이를 실험실로 가져가 즉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괭이 손잡이에서 한 남성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댕 엘리와 그녀의 남편 부옹 콘이 자주 다투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댕 엘리가 살해된 당일에도 두 부부는 막다툰 후에 그녀가 옥수수밭으로 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상황을 다시 검토했을 때 경찰은 부옹 콘이 다소 서두른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집에 늦게 돌아온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는 친구와 친척들을 불러 함께 산으로 올라가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빨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보통 실종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은 성인을 가족들이 먼저 혼자 찾아보고 여러 번 찾아도 못 찾으면 그때 가서야 친척이나 친구들을 동원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옹 콘은 바로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내의 죽음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댕 엘리의 시신을 숨긴 방식도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는 댕 엘리의 시신 위에 흙을 덮었지만 얼굴만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불을 덮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얼굴에 흙을 덮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시신의 일부분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피해자를 빨리 발견하게 하려는 의도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추측하든 이는 낯선 사람이 저지른 범행보다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옹 콘은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에 아내와 다툰 후 그는 평소처럼 마을에 사는 한 친척의 집에 가서 일했습니다. 그는 오후 내내 단 10분 정도 나가서 전화를 받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옥수수밭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부옹 콘을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9월 12일, 댕 엘리가 살해된 지 이틀 후 경찰은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인근 마을에 사는 루 빈텐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긁힌 자국이 많이 남아 있었고 이는 마치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루 빈텐이 사촌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은 루 빈텐의 집 주변에 매복했고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 흙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즉시 그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찰이 루 빈텐에게 옷을 벗고 몸에 있는 상처를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막 체포된 시점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루 빈텐의 왼쪽 뺨에 긴 긁힌 자국이 보입니다. 이어 목 뒤쪽과 등에도 약 2cm 정도 두께의 상처가 있으며 허리 오른쪽 가까이에 약 7cm 길이의 사선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루 빈텐의 오른손에는 손톱에 눌린 듯한 자국이 있고 오른손 검지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의 몸 곳곳에 새로 난 긁힌 상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처들은 아주 최근에 생긴 것이었으며 겨우 딱지가 앉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상처들은 약 2일 전에 생긴 것 같았고 이는 피해자 댕 엘리가 살해된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루 빈텐에게 이 상처들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물었고 그는 약간 당황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루 빈텐은 그 후에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루 빈텐은 9일과 10일 내내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친척집 제사에 참석하여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지거나 친척집 근처 덤불에 부딪혀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덤불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루 빈텐의 친척집에서 그의 집까지 가는 길을 따라 조사했지만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덤불이 부서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과 등에 난 긁힌 자국은 다른 사람과의 충돌에서 생긴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상처들이 루 빈텐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루 빈텐의 DNA를 채취하여 비교를 진행했고, 그 결과 루 빈텐의 DNA는 현장에서 발견된 댕 엘리의 농기구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DNA 검사 보고서와 경찰 보고서에는 농기구 손잡이 부분에서 물에 젖지 않은 남성의 DNA가 발견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농기구의 날 부분은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흉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DNA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댕 엘리의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루 빈텐과 아무런 친분도 없고 원한 관계는 더더욱 없다고 했습니다. 루 빈텐은 이웃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사실 댕 엘리의 남편도 시장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지만 그저 얼굴만 알고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루 빈텐이 살인 혐의로 체포된 후에야 댕 엘리의 남편은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댕 엘리의 남편은 루 빈텐과 그의 아내가 평소에 어떠한 갈등이나 관계도 없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루 빈텐의 DNA가 현장에서 발견된 농기구의 손잡이 부분에서 발견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몸에는 총 28개의 원인 불명의 긁힌 자국과 피가 나는 상처들이 있었는데 이는 마치 몸싸움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맨랍 경찰은 루 빈텐이 댕 루를 살해한 용의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신문을 받은 후 루 빈텐은 자백서에 지장과 서명을 하며 댕 엘리를 살해한 것이 자신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이제 루 빈텐의 현장 실험 영상이 이어집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6시경, 그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나갔다가 근처의 옥수수밭에서 꽃무늬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여서 제어를 잃고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자 여성은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그녀의 목을 조르기로 했습니다. 여성이 기절한 후 그는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2분 후 피해자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소리 지르지 않도록 그는 옆에 있던 농기구로 그녀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루 빈텐은 여성을 살해한 후 그녀를 경사로 끌고 내려가 농기구로 땅을 파서 시신을 덮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는 농기구를 옆에 작은 수로에 던져버리고 원래의 길로 도망쳤습니다. 루 빈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맨 래프 경찰은 그가 범인임을 확인하고 그를 구치소로 이송하였으며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해당 검찰청에 사건 기록을 송부했습니다. 2014년 6월 태국 자치주 송발랍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루 빈텐에게 강간과 살인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집행대기 기간은 2년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짧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막 일부가 선고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비디오에 남은 시간은 절반 이상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농담이에요.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이때 고향에서 루 빈텐의 가족은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벼락 맞은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루 빈텐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루 여사는 기자에게 사건이 발생한 날 아들이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시간이 저녁 7시 반 또는 8시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루 빈텐은 만취 상태였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가족이 10명 이상 함께 살고 있어 모두가 증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친척 집에서 술을 마시고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인 후에 시신을 묻을 수 있었겠습니까? 루 빈텐의 어머니는 사건이 발생한 날 아들이 거기에서 보낸 시간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으며 루 빈텐이 범행할 시간이 없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더구나 그날의 날씨는 며칠 내내 비바람이 불었고 그 길은 모두 진흙탕이었으므로 어떻게 힘겨루기, 몸싸움 후에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묻은 다음 다시 잔치로 돌아와서 루 빈텐의 옷이 완전히 깨끗하고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루 빈텐의 형은 사건 현장이 그들의 마을 맞은편의 옥수수밭에 있지만 이곳은 그날 잔치를 개최한 사촌의 집과 꽤 멀다고 말했습니다. 루 빈텐이 잔치에서 사건 현장으로 가려면 먼저 약 300m 떨어진 바나나 밭을 지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도랑을 건너야 합니다. 정상 상태라면 300m를 가고 이 도랑을 건너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루 빈텐은
그곳에서 오전부터 잔치에 참석하여 아침과 점심 두 끼를 먹고 술을 마시고 취해 한낮 내내 자고 있었습니다. 오후 다음 잔치에 들어서자 그의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며 머릿속도 몽롱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길을 지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잔치에 참석 중에 무슨 이유로 300m가 넘는 거리를 혼자서 걸어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인 후 시신을 묻고 다시 잔치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루빈텐의 가족은 그가 결코 사람을 죽였다고 믿지 않았지만 루빈텐이 유죄를 자백한 것은 사실이며 종이에 흰색과 검은색으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루빈텐이 현장에서 실험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도 있어 그가 시신을 끌고 가서 묻는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심 재판 후 가족은 루빈텐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루빈텐의 형은 내 동생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형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동생은 여전히 고개를 젓고 울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형이 도착했을 때 동생에게 상처가 있었나요? 그는 맞았나요? 루빈텐의 형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그때 동생에게는 상처도 없었고 맞은 적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동생은 울면서 자신의 유죄 자백과 현장 지시가 어떻게 강요당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루빈텐의 형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제로 자백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루빈텐은 3일 동안 구금되었고 12일부터 체포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상처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은 후 DNA를 채취한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경찰은 루빈텐을 한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밤 수사팀이 도착하여 첫 번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3일과 14일에 걸쳐 2일 동안 루빈텐의 진술을 4차례 받았지만 그는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두 번째 신문은 사건 발생 9일 후인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루빈텐의 DNA가 사건 현장 근처의 수로에서 피해자의 괭이 손잡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루빈텐은 경찰의 신문 방식과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가 확실히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칠 동안 신문을 하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밥 조금만 주었습니다. 경찰은 번갈아가며 신문을 하며 그에게 계속 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루빈텐은 그때 너무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었지만 경찰은 물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빈텐은 형에게 경찰이 번갈아가며 신문하여 그가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두 번의 진술에서도 그는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시간이 넘는 신문을 받으며 눈을 감을 틈도 없이 루빈텐은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날 밤인 9월 21일, 루빈텐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질문에 답하면서도 깨어있다가도 혼미해졌습니다. 이때 신문 담당자는 루빈텐에게 준비된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루빈텐은 형에게 그때 머리가 완전히 비어있고 혼미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눈은 다크서클로 푸르고 눈앞의 모든 것이 회전하는 듯 했으며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루빈텐에게 손가락을 짚고 서명만 하면 그 후에는 잘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빈텐은 울면서 가족에게 그게 바로 자신의 살인죄 자백서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한 번 한 유일한 자백서였습니다. 다른 모든 진술서에서는 루빈텐이 결코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실험에 관해 루빈텐은 자백한 다음 날 아침에 몇 시간 잔 후 새벽에 일어나 현장으로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상태에서 끌려가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수사관들이 하는 질문은 루빈텐에게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질문의 내용이 포함된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피해자를 이 언덕 아래로 끌고 갔지, 맞지? 또는 너는 여기서 피해자를 만났지, 맞아? 라고 물었습니다. 루빈텐은 네 또는 아니요로 대답하면 됐으며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루빈텐의 형이 방문하여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가족은 어느 정도 안심하게 되었고
루빈텐이 무죄라는 믿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루빈텐과 그의 가족은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에 무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루빈텐의 사건에 대한 항소는 윈난성 인민검찰청에 검토를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윈난성 인민검찰청이 사건의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1심 법원이 루빈텐을 살인으로 유죄 판결할 때 사용한 증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간접 증거에 불과하며 여전히 명확히 해야 할 의문점이 많습니다. 윈난성 인민검찰청은 또한 강압적 수사나 고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재조사와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진술에 의존하여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루빈텐을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괭이에 그의 DNA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의 서명과 지문이 있는 한 건이 자백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자백서의 진실성은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질식으로 사망했으며 머리에는 2군데의 상처가 있었으나 두 상처 모두 두개골 골절이나 출혈, 뇌 조직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두피가 찢어져서 출혈이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 상처는 개방된 상처이지만 사망에 이를 만큼의 상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질식으로 루빈텐의 진술처럼 괭이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루빈텐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피해자의 목에 남은 흔적은 분명 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손으로 눌렀다면 반원 모양의 자국이 남아야 하고 범인의 엄지손가락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렀을 때 남는 손톱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댕 엘리의 목에 있는 상처는 매우 고르게 나타나며 2개의 평행한 자국으로 폭은 벨트와 같은 길이입니다. 이러한 점은 모두 명확히 해야 할 모순입니다. 루빈텐이 진술한 범행 방식은 피해자 댕 엘리의 사망 원인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루빈텐은 그날 피해자가 꽃무늬 옷을 입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댕 엘리는 그날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루빈텐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자백서에 서명하고 지문을 찍은 것은 그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이뤄진 것이지 자발적인 자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 과정의 신문을 검토한 후 감찰관은 신문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루빈텐이 자백하는 장면의 촬영 시간은 자정즈음으로 사람에게 매우 피곤한 시점이며 휴식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루빈텐은 그가 말한 대로 5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심야에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용의자의 사고와 신체 모두 매우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기관에서의 8번의 진술 중 7번째 진술에서만 유일하게 자백을 했고 나머지 7번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7번째 자백을 기록한 비디오는 영상만 있고 음성이 없습니다. 왜 비디오에 음성이 없냐는 질문에 경찰 마이크납은 장비의 고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윈난성 인민검찰청은 이런 현장에서 발견된 DNA는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가 강간하고 살해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자백만 있을 뿐 루빈텐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피해자의 몸에서는 그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루빈텐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강간 및 살인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경찰 마이크납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어떤 공격을 받았다는 흔적을 전혀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것 외에는 말이죠. 이 점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한 가닥의 털입니다. 사람들은 이 털이 몸의 어떤 위험한 부위에 속하는지 추측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다들 짐작하고 계실 테니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처음에는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상태로 인해 경찰이 이 털이 피해자 댕 엘리의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DNA 검사 결과 이 털은 피해자의 것도 루빈텐의 것도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제3의 인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경찰은 명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 털이 우연히 여기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만약 머리카락이 우연히 빠진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위험한 위치에서 자란 털이 어떻게 여기에서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상상해보세요. 적어도 두 겹의 바지가 있었고, 바지는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사실 이 털이 증거로서는 이 현장에서 발견된 구덩이의 DNA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바탕으로 민난성 인민검찰청은 보완 조사를 위해 사건 기록을 반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난성 고등인민법원은 검찰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즉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사민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에 루 빈텐 사건을 재심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5년 6월 서사민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다시 재판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후 루 빈텐에 대해 다시 한번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형 집행대기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루 빈텐은 다시 한번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 판사들은 사건 재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지 않았으며 초기 의문점들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전히 기존의 증거에만 의존하여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고등법원 판사들은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관과 고등법원 판사들은 이 사건이 겉으로는 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며 특히 DNA 감정 결과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DNA가 있는 사건은 증거의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DNA 감정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반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루 빈텐 사건을 대조해보면 설득력이 결여된 증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삽에서 발견된 DNA가 그러합니다. 이제 각 증거를 분석해보면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증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루 빈텐의 자백서가 그 예로 기록에는 루 빈텐이 구치소에서 진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루 빈텐이 자백을 하고 서명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신문하는 직원과 피의자를 분리하는 철제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루 빈텐이 녹화된 신문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경찰 마NHRF는 결국 루 빈텐의 유일한 자백이 경찰서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로 당시 구치소가 개조 중이었다고 하며 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루 빈텐을 한 방에 가두고 경찰서에서 그를 신문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구금된 후 경찰은 자백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피의자를 구치소로 데려가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루 빈텐의 자백은 9월 21일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경찰서에서 여러 날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50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경찰서에서 신문하고 구금한 것은 정해진 시간보다 지났으며 이는 분명히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 자백은 불법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다시 검토한 결과 루 빈텐이 현장에서 재현한 것도 불법입니다. 경찰은 호송차를 동원해 루 빈텐을 사건 현장으로 직접 데려갔습니다. 그 후 10명 이상의 경찰이 그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인도했지 그가 자발적으로 현장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비디오를 보면 루 빈텐은 멍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여러 번 어리둥절해 보이고 사건 현장과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끌려가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하자 루 빈텐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수사관은 그에게 따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세요. 우리는 피의자가 노란 옷을 입고 범죄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 검은 옷을 입은 수사관이 사건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말을 하면서 손으로 가리키고 당시 상황을 피의자에게 설명하고 있으며 분명히 여기에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문 장소와 시간 모두 규정을 위반했으며 현장 재현이 유도된 징후가 너무 명확합니다. 연암성 고등법원은 루 빈텐을 기소하기 위한 이 두 증거가 모두 불법 증거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루 빈텐을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는 중요하고 유일한 증거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DNA가 있는 삽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 검토 후 고등법원 판사들은 이 DNA 감정 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그 삽이 사건 현장에서 20m 떨어진 도랑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삽의 자루는 물 위에 떠 있었고 날은 물속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루는 젖지 않았고 루 빈텐의 DNA가 자루에서 수집되었으며 따라서 그가 삽을 들고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삽을 도랑에 버릴 때 날이 물속에 잠기고 자루가 위에 떠 있다면 자루가 마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 밤이 비 오는 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경찰은 다음 날 아침에 검시를 위해 비닐 천막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때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이 현장 주위에 비닐 천막을 치면서 도랑에 있는 삽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자루가 물 위에서 기둥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비로소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룻밤 내내 비가 내렸던 날에 그 삽이 어떻게 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전체 삽이 비에 젖었다고 확실히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자루의 윗부분이 매우 작은 부분만 마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침 일찍 비가 그친 후 잠시 동안 마른 것이고 전날 밤 동안 이 삽은 비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DNA는 물에 용해되는 물질로 강한 내구성을 가진 것들인 털, 머리카락, 피부, 뼈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또한 혈액이나 침, 땀 같은 것은 이 도랑에서 하룻밤 동안 물속에 잠기고 씻겨나가면 DNA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우 이상하게도 경찰은 루빈텐의 DNA를 이 삽에서 수집했습니다. 가령 어떤 극히 드문 이유로 DNA가 자루에 남아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루빈텐의 DNA만 수집되고 피해자 댕로의 DNA는 수집되지 않았는가? 그녀도 그 삽을 들고 그날 오후 내내 흙을 쌓았으니까요. 그녀는 루빈텐보다 삽에 더 많이 접촉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DNA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혼합 DNA여야 맞지 않나요? 범인의 DNA가 있다면 피해자의 DNA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삽에서 수집된 DNA는 오직 루빈텐의 DNA뿐입니다. 더욱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이라면 피고 루빈텐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를 2분간 강간한 후 그녀가 깨어나자 삽으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의 DNA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강간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DNA를 반드시 찾아야 할 곳에서 DNA가 발견되지 않고 발견할 수 없는 곳에서 DNA가 발견된 것은 극히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 DNA 감정 결과는 분명히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DNA 감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DNA 실험실은 감정 과정과 기록을 완전하게 기록하고 파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루빈텐의 DNA 감정 보고서에서 경찰은 감정 과정의 기록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DNA 검사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샘플 수집 과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기술자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샘플이 현장에서 수집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찰의 실험실에서 수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삽을 본부로 가져온 후에야 수집했으니 결국 그것은 어떻게 수집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후 기술자들은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들은 이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샘플의 출처의 합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샘플 수집 과정에서 샘플이 오염되거나 혼합되어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샘플 수집의 과정과 시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면 샘플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 보고서의 결론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 맨 레프가 수집한 모든 증거는 제외되었고 법정에서 제출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의 논쟁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제외된 후에는 루빈텐을 유죄로 만들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루빈텐 사건의 비정상적인 점은 윈난성 고급인민법원과 윈난성 인민검사원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 윈난성 인민검사원은 사건과 관련된 샘플을 다시 감정하기 위해 윈난성 법의학 감정센터에 직접 위탁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루빈텐이 윈난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구치소에 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인범죄가 저열한 동기를 가진 사건인 만큼 이런 범죄는 사람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이 방문할 때마다 루빈텐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그를 경시하고 욕하고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루빈텐은 구치소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루빈텐은 이전에 가족의 주요 생계부양자였고 그는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그는 매년 약 3만에서 4만 위안을 벌었고
당시가 2012년쯤일 때 그들의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지금 루 빈텐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족은 수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루 빈텐의 항소를 위해 돈을 빌려야 하고 방문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루 빈텐의 어머니는 백내장이 있으며 그녀는 아들을 방문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아들을 잘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것은 볼 수 있지만 조금만 멀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몸도 매우 약해져서 힘든 일을 할 수 없고 치료를 받을 돈도 없습니다. 그 당시 가족은 여러 곳에서 항소를 시도하고 있었고 루 빈텐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루 가족은 10만 위안 이상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은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매년 약 1만 위안의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루 빈텐의 부모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손녀가 학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게 하려 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매우 똑똑한 학생이었지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루 빈텐은 감옥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 부모에게 부탁하며 자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무죄가 밝혀지고 출소하면 열심히 일해 빚을 갚겠다고 하며 부모에게 그의 딸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시에 윈난성 법의학센터는 현장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샘플을 다시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괭이 자루에서는 DNA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옷에서는 다른 사람의 DNA가 그녀의 속옷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전에 마NHRF의 DNA 실험실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피해자의 속옷에 제3자의 DNA가 묻어 있다는 것은 이 범죄자가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실히 나타냅니다. 그 당시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윈난성 경찰은 관련 샘플을 베이징으로 보내고 공안부의 증거감정센터에 보다 확실한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속옷에서 새로운 DNA가 수집되었습니다. 이 DNA는 현장에서 발견된 털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때 윈난성 인민검찰원은 윈난성 경찰과 협력하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마NHRF 경찰에게 루 빈텐 사건의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루 빈텐 사건을 조사했던 모든 직원과 수사관이 더 이상 사건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경찰팀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치된 경찰들에게는 엄격한 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사건 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조사 과정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DNA 결과를 손에 쥔 경찰은 인근 마을을 샅샅이 조사하고 비교하여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현장에서 발견된 털의 DNA가 루 빈텐과 같은 마을 출신의 남성 홍서즈데이 호어의 것임을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홍서즈데이 호어는 1994년에 태어났지만 연말에 태어났기 때문에 2012년 9월 댕 엘리가 살해되었을 때 홍서즈데이 호어는 18세가 되지 않았고 겨우 17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사 과정에서 마NHRF 경찰은 홍서즈데이 호어를 용의자로 두지 않고 DNA 비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당시 홍서즈데이 호어는 17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전 홍서즈데이 호어는 오른쪽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마 되지 않아야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NHRF 경찰의 수사팀은 홍서즈데이 호어가 용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DNA 비교 결과가 일치하자 경찰은 홍서즈데이 호어를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황 Thursday 호어는 자신이 댕 루를 살해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현장 실험 비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처음으로 동일 지역에서 두 개의 현장 실험 비디오를 보게 된 사건입니다. 주인공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홍서즈데이 호어의 태도와 지시가 루 빈텐의 당황한 모습에 비해 훨씬 더 능동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서즈데이 호어는 사건 발생 당일 자신이 산에서 새를 잡고 있다가 우연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댕 엘리가 옥수수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댕 엘리가 혼자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악의적인 의도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댕 루가 도망치려 했지만 황 Thursday 호어가 쫓아가서 붙잡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순간 그의 DNA가 피해자의 속옷에 묻었고 그의 털 한 올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댕 엘리가 저항을 너무 강하게 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발할까 두려워서 사건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는 허리띠로 댕 엘리의 목을 조여 죽인 후
시신을 진흙 속에 묻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홍서즈데이 호어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진술한 범행 과정은 현장 검사 결과와 법의학 보고서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또한 홍서즈데이 호어의 허리띠 크기가 피해자의 목에 남은 흔적과 일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서즈데이 호어는 피해자를 공격하고 살해한 장소, 주변의 옥수수밭, 배수로, 어용, 댕 엘리를 보았던 새를 잡고 있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범죄를 인정한 후 황 Thursday 허어는 루 빈텐에게 후회를 표했습니다. 그는 루 빈텐과 같은 마을 사람이라서 그의 가족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지만 자수할 용기가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끝내기 위해 자살할 생각도 했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홍서즈데이 호어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루 빈텐과 그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진술과 사건의 증거가 확보된 후 홍서즈데이 호어 사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윈난성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윈난성의 다른 지역인 푸니 인민검찰원으로 이관하여 검토 및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푸니시 인민검찰원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홍서즈데이 호어를 유죄로 처벌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1월 21일 윈난성 푸니시 중급인민법원은 홍서즈데이 호어가 강간 및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18세 미만의 범죄로 법의 규정에 따라 감경 사유를 적용받았습니다. 결국 황 Thursday 허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1월 6일, 즉 체포된 지 거의 4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루 빈텐은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심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윈난성 태서서 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의 2015년 형사 판결을 취소합니다. 둘째, 피고 루 빈텐은 무죄로 선언합니다. 셋째, 피고 루 빈텐은 어떠한 민사적 배상 책임도 지지 않으며 즉시 법정에서 석방됩니다. 현재 우리는 루 빈텐이 석방된 후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4년 이상이 지난 지금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마에네이치 레프현에 익숙한 산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사건에 대해 루 빈텐은 기자에게 밤 8시쯤 근처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은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며칠 동안 잔치와 제사로 인해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는 살짝 취해 있었고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현장을 조사할 때 그는 군중 속에서 구경하며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루 빈텐이 사촌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에 의해 포위되어 조사실로 연행되어 강압적으로 신문당하게 되는 일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루 빈텐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접근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 빈텐의 DNA가 사건 현장의 괭이에 발견되었을까요? 맨 레프 지역의 범죄 수사 기술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마도 감정원이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루 빈텐의 DNA를 채취할 때 그의 몸의 상처를 검사하며 현장 샘플과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DNA가 오염되어 실험실에서 잘못된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후 루 빈텐과 그의 가족은 억울한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그들이 받은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상금은 있을 것이고 단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경찰은 루 빈텐이 상처가 나고 몸에 긁힌 자국이 많다는 정보를 듣고 그를 조사하기 위해 연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루 빈텐이 잔치 중 잠시 나갔었고 잔치가 열린 사촌의 집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약 300m 거리였습니다. 그의 몸에는 긁힌 듯한 상처가 있었고 그는 취해서 그 이유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연의 일치가 발생하자 경찰은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는 단지 가능성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조사하여 확인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있지만 맨 레프 경찰은 루 빈텐을 범인으로 정해놓고 사고의 틀에 갇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대부분의 정황이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루 빈텐에게 폭행하여 자백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조용히 고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매우 적은 양의 음식을 주고 지속적으로 번갈아가며 신문하며 잠을 재우지 않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루 빈텐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가 단지 조금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수사 기법만 사용하면 그는 자백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찾기 위해서 일부 규정을 생략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사고방식은 수사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경우에 맞을 수 있지만 잘못될 확률도 존재하며 이는 억울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된 엘리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을 피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첫째, 그녀가 일하러 갈 때 비록 그 옥수수밭이 한적하지만 피해자에게는 꽤 익숙한 장소였기 때문에 방심하게 되었고 농사일이라는 것이 항상 누군가와 함께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위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위험에 대처하고 반응하는 방법을 바꿔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댕 엘리의 상황에서처럼요. 저항하고 반격하거나 소리치는 것은 모두 매우 높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심각하게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침착해진다면 악당의 심리를 이끌어내고 동의하는 척하거나 조금 더 쉽게 보이도록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을 지나서 저곳으로 가야 해요. 여기서는 불편하니까 더 은밀한 곳이 있어요. 혹시 산에 누군가가 사냥을 하거나 새를 잡고 있다면 우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만약 범인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일부 상황에서는 가격을 흥정하는 척하며 서비스 업종의 여자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져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더 쉽게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길 가다가 한 사람만 만나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인과의 동의가 자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위협, 폭력 또는 강제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여 동의했다면 이는 진정한 동의로 간주될 수 없으며 범인의 행동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 장소, 위협 요소 및 피해자의 정신 상태와 같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피해자가 겪은 압박이나 두려움의 요소는 비동의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범인의 행동은 여전히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그 당시 강제당하거나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는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이번 사건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중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비디오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을 통해 다음 기이한 사건 이야기들도 함께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